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L자 형태로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 전망에서 부동산 경기 하방 압력이 높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점, 또 주택 매수 심리와 실거주 투자 수요 모두 크게 위축되면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전세 시장의 리스크 관리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자,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 황스타그램 시간에는 전세 사기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더불어 부동산 시장까지 함께 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 부동산 애널리스트 최부심의 최상욱 센터장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상욱입니다. 전세 사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좀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미 전세 사기는 너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용어를 제대로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요. 네. 전세 사기가 있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그런 미반환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네네네. 현재는 뭐 전세 보증금을 자주 주지 못하는 역전세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사기로 조금 불리고 있기는 한데 사기는 말 그대로 고의로 그런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기 사건이고 역전세에 따른 전세 보증금 미반환은 정말 전국적인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아무래도 전세를 좀 구하는 분들이 좀 약간 좀 겁에 질려서 약간 좀 머뭇머뭇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부동산 시장에 좀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세 기피 현상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월세로 이제 가는 예. 수요가 많을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거를 월세화 거래라고 하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순전세보다는 보증부 월세로 간다거나 준전세로 간다거나 이렇게 조금 월세를 어느 정도 끼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반 시장에서 말하는 반전세, 네네. 뭐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2020년에 코로나 국면에 임대차법 개정하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그때는 임차료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그 올라가는 상승분을 내지 못해서 월세화 거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맞아요. 현재는 그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좀 역전세 구간이기 때문에 반대죠.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오히려 더 내려가지고 보증금 규모를 더 내려서 좀 월세화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 얘기도 좀 한번 해보죠. 이런 전세 사기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전국으로 좀 퍼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을 미연에 좀 막기 위해서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마냥 우리가 이런 빌라왕 사태 이런 걸 그냥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될까요? 이런 걸 막으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주택의 유형별로 네. 대책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사건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네요. 아파트에 일어나는 전세 사기 사건은 주로 전입 신고에 따른 대항력 일자와 그리고 이제 근저당을 동시에 설정해 버리는 이런 동시 진행 사건으로 과거 반포에도 이런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 네네. 소위 뭐 수십억 되는 그런 아파트의 전세와 대출을 동시에 맞춰 버려 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있었지만 아파트에 이런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액에 대한 그런 차이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반대로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 정도만 되더라도 주택 가격을 저희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쵸. 거의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 맞닿아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경우도 있고 네네. 그리고 좀 동네가 거래가 없는 동네라고 하면은 매매 시세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네네. 임대 수요는 있다 보니까 전세 시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 전세를 설정할 때 이미 매매가의 8, 90% 가격에 설정을 해버리면서 그렇죠. 정상적인 전월세 거래를 하더라도 조금만 내려가면 역전세라거나 그렇죠.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까다로운데요. 단독주택은 한 건물 단위로 그 소유주가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개별 세대들은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종전 세대가 임대차 계약을 얼마로 체결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단독주택은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은 게 개별 세대 임대차 계약이 등기부 등본에 다 표기가 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단독주택 건물을 딱 보면은 뭐 101동은 얼마에 계약을 했고 102동은 얼마에 계약을 했고 이런 것들을 등기부 등본상에 다 기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앞에 얼마나 그렇죠. 그 임차보증금이 있는지 확인이 되니까 그런 네네. 부분이 그렇게 좀 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주들이 동 전체를 10세대면 10세대를 다 갖고 있으면서 거래를 안 하거나 아니면 특정 한 세대만 자전 거래로 고가로 거래해 버려 가지고 그 금액을 올리는 거죠. 네, 그렇게 고가로 거래해서 시세를 교란한 다음에 그 금액에 맞춰서 전세를 계약해 버리게 되면 바로 맞아요. 깡통 전세가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유주가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도 정보가 제공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벌어진 일이라 안타깝긴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런 부동산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알아야 안 당한다라는 것도 너무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등기부등본 보는 법, 무슨 확정일자 받는 법 이런 것도 잘 인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유튜브도 좀 찾아보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 공부 이런 것도 좀 병행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라서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는 아니었고요. 2008년에 저 역시도 그때 소규모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네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에 걸려서 그래요? 말 그대로 아. 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임차인이 안 구해지니까 그 그렇죠. 보증을 못 준다고 하는 그 전세금을 거예요. 못 돌려주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네. 다음 집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네. 동시에 전세 대출이 두 건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시 거주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종전 전세 대출을 상환을 해야 신규 전세 대출이 나오는데 종전 전세 대출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신규 대출 계약이 파기되는 거의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소득이 적었을 텐데 네. 요즘 이제 2030 말이 고생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상당한 고생을 했었거든요. 돈을 어떻게 구해요, 갑자기 학생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막 직접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중개사만 믿는다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맞아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네네. 이렇게 피해로부터 배워서는 안 되겠지만 피해가 있었는데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네네. 차제에 정말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한번 뭐 많이 좀 알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울 주택 가격이 하락폭이 3개월 연속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요즘 금매가 나오면 금매가 바로바로 나가더라고요.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하락세 멈춘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주택 가격을 기록하는 방식이 한국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월간으로 기록하는 것이 실거래 지수라는 게 있고요. 월간 발표가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월간 발표되는 통계는 글로벌리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미국 주택 시장의 케이스 쉴러 지수라던가 이런 지수들이 다 월로 발표되는데 월 지수로는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2023년 1월부터 돌아섰고 2월, 3월 또 다 돌아설 예정이고요. 네네. 주간으로 발표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만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우리가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한 주 단위로 부동산 시세를 읽어야 된다는 그 관행으로 수십 년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주간 동향은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계속 마이너스인데 다만 주간 동향조차도 연초에는 주간 마이너스 0.5%인데 현재는 마이너스 0.1%로 하락폭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서울만 한정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뭐 전국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이게 뭐 퍼센테이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어떻게 보면 하락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뭐 고금리였었잖아요. 굉장히 네. 좀 고금리였었다가 약간 이제 완화가 좀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이자 상환 부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 부담은 지금 현재는 없는 편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예전보다는? 주택 가격이 먼저 반등을 했던 그 배경부터 살펴보고 네네네.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주택 가격이 그 상승이라고 좀 그렇고 안정기를 찾아가는 그런 배경은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거를 시장 금리로 이미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네. 이렇게 작년 2022년이 금리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발생했다면은 올해는 그런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런 가격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시장에 대해서 전망들이 조금 갈리는 거는 많이 갈리죠. 여기서부터 네. 갈리는 거는 좀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기 불황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금리 부분에서보다는 경기 성장률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올해 하반기 이후를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기가 좀 둔화된다면 금리가 좀 더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 금리 하락이 추세적으로 일어난다면은 가격이 좀 다시 강세로 돌아서지 않겠냐 이런 배경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질문에 그 이자 관련해서 질문하신 거는 이렇게 금리가 어느 정도 시장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있는 그런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지금 DSR이라는 기준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 전체 원리금 상환액의 자기 소득 대비 몇 퍼센트냐. 가령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2천만 원 정도를 원리금 상환으로 쓰면은 저희가 DSR 40%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가계 전체적으로는 지금 40.6%로 기준을 넘어버렸어요. 네네. 이거는 2021년에는 37%였는데 작년에 대출을 열심히 상환했지만 이자가 올라가면서 원리금 상환액이 커져가지고 그렇죠. 지금 40.6%가 돼버리다 보니까 현재는 우리나라 가구가 대출을 더 받기는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DSR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대출만 조금 인기가 있고 일반 대출은 열심히 상환을 하면서 이렇게 이자 부담 관련해서는 상당히 느끼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DS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DSR 규제를 풀 생각은 정부는 아직 없는 겁니까? 정책상? 아니에요. 사실 네. DSR에 걸려서 대출 못 받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LTV는 뭐 풀면 뭐하냐, DSR에 걸려서 대출 못 받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뭐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네네. DSR은 한국은행이 3월 중순에 자료를 발표해서 네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대출 있는 차주가 대출 있는 가계가 40.6% 넘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평균적으로는 대출 더 이상 못 받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보다 주택시장이 좀 더 경착륙을 하거나 더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DSR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신호군요. 그러니까 DSR을 그냥 풀어주는 건 아니고 당연히 뭐 명분과 근거가 명분이 있어야 되다 있어야죠. 보니까 예, 정책은. 경착륙이 발생하거나 한다면은 DSR 규제는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책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강남 상부, 용산구 제외해서 규제 지역이 전부 다 해제가 됐잖아요. 뭐 그런 영향이나 효과가 좀 아무래도 좀 지금 서울이 약간 좀 하락세가 줄어드는 거에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규제 지역 해제가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보면은 자산 시장보다는 건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건설 시장은 주로 분양과 미분양을 다루는 그런 시장인데 네.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규제 지역이 자연스럽게 풀렸는데요. 실제로 효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지방의 미분양은 더 격화가 되고 안 좋아졌죠.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미분양은 감소하면서 이게 청약 미분양이 맞아요.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형태로 아니, 가고 있습니다. 영등포 쪽이나 이런 쪽은 거의 뭐 경쟁률 100대 1도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백 대 1까지 갔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서울은 화랑이고 지방은 좀 미분양 쪽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부동산은 하더라고요. 지역 자산인데 돈은 지역 기반이 아니니까 그 미분양 관련한 그러니까 여러 규제 관련을 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돈은 좀 더 핵심 자산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서울 미분양이 1000세대도 안 되고 지방은 지금 63,000세대 이상의 미분양이 있는데 네네. 이쪽이 좀 더 격화되고 있는 거고요. 자산 시장으로서는 강남 3구, 용산구 빼고는 규제 지역이 전부 풀렸는데 네. 자산 시장 쪽에서 이렇게 규제 지역이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출 등등 다 완화되었지만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과 관련한 부담감 그리고 하반기에
그 하반기 이후에 주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시선이 갈린다는 거, 네네. 그리고 불확실성 요인이 없지 않거든요. PF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더 지켜보고 가려는 그런 시장 심리가 녹아나는 것 같아서 네네. 현재는 규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망세가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규제를 풀었다라고는 하지만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뭐 대출 받아서 집 사세요 그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규제가 다 풀리지는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강남 용산이 아직 묶여 있고 그다음에 뭐 대출 관련해서 DSR도 좀 묶여 있는 상태고 뭐 이런 상태인데 이런 규제 뭐 취등록세라든가 무슨 뭐 재산세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모든 규제가 다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면? 그 박근혜 정부 때 말씀하셔가지고 네네네. 그 당시에는 MB 정부 때부터 08년 금융위기 있었던 MB 정부가 그 이후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까지 약 6년 넘는 기간 동안 주택시장이 침체를 했고 네네네. 그리고 지금과 유사하게 PF 관련 문제가 좀 확산이 되면서 그렇죠. 중공 미분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맞아요. 이게 건설회사 뭐 이런 게 문제였죠. 경제 위기로 넘어갈 거라고 우려를 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살리려고 대출을 열어주면서 빚내서 집 사라고 언론이 좀 묘사를 했고 맞아요. 그것만 쓴 게 아니라 그건 수요 정책이었고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을 하고 공급을 안 했죠. 네, 안 하겠다고 이제 선언하고 공급 기반을 깎아버리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재는 그 2022년에 새로 출범한 정부다 보니까 21년에 급상승기 바로 이후에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네. 공급 기반을 늘리고 주택 공급 정책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거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22년에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시장 가격이 빠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소위 피봇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피봇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만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그 정도 아니라고 아직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니다. 네네. 예. 그래서 미분양을 조금 해소하는 정도로 규제를 풀었던 거지. 뭐 기존 주택을 어마어마하게 대출 끼고 집 사라 이렇게까지 용어를 선택하면서 막 네네. 푸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알겠습니다. 역시 하반기 상황에 따라서 네.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하락장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정부 관계자 언사 그 발언들도 보면은 네네네. 급격한 하락은 어느 정도 멈췄고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또 관망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네요. 앞으로 전망 짧게 한마디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죠. 한마디로 아니요. 짧게 하기가. 작년 같은 네.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관건이었고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 다들 금리만 중요하게 보시는데요. 올해는 성장률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그래서 관건이다. 성장률 둔화와 또 성장률 둔화의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PF 위기 같은 게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그냥 상승 하락을 전망하기보다는 이런 위험 포인트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주택 거래할 때 있어서 좀 안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상승했다 갑자기 엄청나게 하락하면 이런 장이 제일 안 좋은 장이잖아요. 사실 이게 제일 힘든 장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네. 상승률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또 저희 또 부동산 얘기하니까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시면 한번 또 찾아뵙고 또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 밑으로 나가고 있죠? 네, 이분께 졸탄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킹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